태국군이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좀 세게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폭격해서 그 와중에 KG집이 우리나라 유도 폭탄 썼다. 요걸로 이제 다 사람들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거랑 동일하게 이번에 2025년 12월 8일 오전에 F-16 전투기 6대, 저번에는 2대가 가지고 한번 했는데 6대를 투입해가지고 캄보디아 영토 내 국경선 안에 있는 표적을 타격해가지고 이거는 거의 확전이 좀 심각하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여기서 사고를 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무력 공격하면 일본을 존립 위기 사태로 간주할 수 있냐 하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게 다예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대답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 의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그걸 뭉개지 않았죠. 그래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맞다. 대만과 중국의 싸우면 이것 때문에 중국은 큰일이 났습니다. 김민석 기자님의 전쟁연구소 시간입니다.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면 침공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경 분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군사적인 현황 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저번에 한번 다뤘을 때 마무리를 어떻게 지었냐면 트럼프가 휴전 협상을 강제로 하긴 했지만 이게 계속 지속될까? 이런 사실 그 의문이 있었는데 그 의문이 한 달도 가지 않아서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에 대해서 휴전을 했는데 국경선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전면적인 군사작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아주 많은 곳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태국이 이번 기회에 국경선을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금 현재 상황 전에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다시 복습을 드리자면 캄보디아 국경 지방에 국경선이 확장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전투가 한번 일어났다가 휴전을 했고 12월 7일부터 8일 사이에 다시 재교전이 시작됐는데 7월달 휴전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전투가 시작된 거고 제가 저번에 말씀하실 때 그 절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특정 절이 이 국경선을 지을 때 태국 측인지 아니면 캄보디아 측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영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제가 발음이 좀 잘 몰라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4개 지역에서 확실하게 국경선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한 군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4개 핵심 국경 분쟁 지역을 상대로 거의 800km에 달하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선 분쟁 전부 다 거의 다 전체적으로 그 선에서 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국경 분쟁이 재발된 거는 이제 태국군 장병이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국경 지역 순찰을 하다가 맨날 가는 순찰로인데 거기서 지뢰가 터졌어요. 이 지뢰가 터졌다는 게 사실 묻어야 되는 건데 순찰로라는 거는 맨날 가는 건데 지뢰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국 입장에서 이게 캄보디아의 도발이다. 그래서 공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캄보디아는 우리는 휴전을 깨지 않았다고 부정을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했냐면 뒤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전쟁을 하거나 이럴 때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지 구축 작업을 휴전 이후에 계속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국이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 며칠간 이제 6개 주에서 이제 20건 이상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고 요거는 이제 과거에는 그냥 정글에서 만나면 옛날 전쟁 영화처럼 소총이나 기관총으로 군대끼리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이라든가 특정 지방이 폭격을 하는 것들이 캄보디아, 태국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님, 이게 태국군이 최근에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습도 하고 폭격도 하고 보도가 있는데 태국이 침공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구체적인 작전 내용과 목표는 뭔가요? 태국군이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좀 세게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폭격해서 그 와중에 KG집이 우리나라 유도 폭탄 썼다. 요걸로 이제 다 사람들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거랑 동일하게 이번에 2025년 12월 8일 오전에 F-16 전투기 6대, 저번에는 2대가 가지고 한번 했는데 6대를 투입해가지고 캄보디아 영토 내 국경선 안에 있는 표적을 타격해가지고 이거는 거의 확전이 좀 심각하다. 창안마 지역에 위치한 8보병사단 본부라든가 9보병사단 지휘소 같은 데다가 군수시설 타격을 했다고 하고 태국은 캄보디아가 불법적인 작전을 하기 때문에 원점을 타격했다라는 식으로 설명했는데 캄보디아는 태국 공군이 사원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의 그 폭탄을 던져서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다. 무차별 폭격을 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유엔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국제적으로 이제 이런 전쟁 같은 거 감시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캄보디아 초청해서 태국이 우리는 캄보디아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태국이 먼저 시비를 걸어가지고 지금 민간인들이 많이 다쳤다 이런 발표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이후에 태국이 이스라엘산 자주포랑 다연장 로켓으로 포격하는 것들이 SNS상에서 올라오고 있고, 이런 거 봤을 때 지난 7월보다 사실 교전 규모가 훨씬 더 커요. 한 지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경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고, F-16 전투기만 동원한 게 아니라 자주포랑 다른 다연장 로켓까지 동원한 겁니다. 그럼 이건 실제로 전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커진 건가요, 지금? 네, 저는 사실 이게 저번에는 국경 분쟁이라 표현한 게, 뭐 저번에도 폭격을 하긴 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소규모 한 2, 3회 폭격을 한 거에다가 캄보디아군의 반격이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무엇보다 국경 지방에서 일어난 거였는데, 지금 상호간에 공격하는 거 보면 캄보디아도 반격을 하는 게 단순히 국경 지방이 아니라 후방 지휘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후방 타격을 다연장 로켓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지전 수준으로 에스컬레이션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12월 8일과 9일 양일간 발생한 양국의 인명 피해와 민간인 대피 상황은 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현재 사실 시각각 속보가 올라있기 때문에 지금 녹화 시점 기준에서 이야기하면 태국 측 피해가 군인 2-3명 이상이 사망했다, 20명 이상이 부상했다, 민간인은 2명 이상 사망했다고 집계되는데 이거보다 더 있을 수 있고요. 캄보디아 측 피해는 민간인 6명에서 10명 이상 사망, 군인도 한 10명 이상 사망했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피해 집계가 양측 다 정확하지 않고 사실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제가 앞서 말했듯이 태국이 전면적으로 공격을 감행해가지고 이게 뭐 7만 명이 산 도시 같은 데도 폭격을 하고 폭탄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포격도 하고 로켓포도 쏘고 이러고, 캄보디아도 자신들의 야포라든가 자주포 그런 것도 사용해서 뭐 태국 측에 또 공격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피난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양측 다 15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43만 8천 명에 달하는 피난 인원이 안전지대로 대피했고, 캄보디아가 또 10만 명 이상의 피난민 생긴 것 같아요. 이게 국경 지방이 사실 아시다시피 뭐 정글이고 아무것도 없는 게에서 전투가 벌어진 게 아니고 거의 시내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너무 무섭죠. 우리도 사실 서울에서 뭐 털어주면 피난은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좀 가족도 있고 두려우니까. 그쵸. 그럼 지금 뭐 연평도, 연천, 철원 이런 데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파주 아니면 뭐 인천, 서울 이런 도시에 지금 폭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 폭탄이. 비유하자면 서울 같은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제 7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되는 소도시 같은 데도 이제 피해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거의 파주라든가 연천, 김포 정도에 대한 공격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폭탄 떨어져 다 몇십만 명이 가시겠네요. 그쵸. 10만 명, 20만 명. 거기다 이렇게 피난민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피해 상황이 집계되지 않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정리하다 보면 사람을 세우면 이게 어느 분이 돌아가시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더 할 건데, 사람이 죽은 것도 문제지만 국경 지방에서의 그 사람들 생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사실 양쪽에 다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태국이 1차 분쟁 때 군사력에서 압도적으로 캄보디아보다 세다고 하셨잖아요. 공군력도 그렇고, 사실 캄보디아는 덤비면 안 되는 군사력이라고 하시네요. 이번에 이 군사력으로 작정하고 태국이 이번에는 손봐주겠다고 하는데 캄보디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길 수 없지만, 사실 캄보디아와 그 다음에 태국과의 지금 전쟁 양상은 저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저는 이제 태국군의 공격 양상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저번과 다르게 막 시내에 뭐 폭탄이 떨어지고 공격 규모가 커졌다 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람을 많이 죽이거나 캄보디아군을 많이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향후에 전면적인 침공을 위한 사전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한 핵심 이유는 카지노에 있습니다. 카지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약간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랑 태국과의 원래 사이가 좋았을 때는 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넘어가가지고 카지노 쓰고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캄보디아가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가 태국이 캄보디아에 넘어가서 카지노 하는 걸 금지하고 기타 국경설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국지전으로 갔는데, 캄보디아의 카지노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네. 2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캄보디아는 이 카지노를 군사기지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게, 잘 생각해보면 카지노라는 거 우리 영화라든가 이런 데 보면 딱 생각이 나잖아요. 넓은 데 사람들 모여있고, 요게 장비를 수납하거나 이렇게 하기 좋고, 그리고 국경 지방에 있는 사실 논밭이나 마을 정도밖에 없으니까 군사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 근데 카지노인 경우 사실 돈을 많이 썼겠죠. 그리고 크기도 크니까 그 지역에서 적을 공격을 막을
막을 수 있는 튼튼하고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카지노다. 캄보디아군이 카지노에 있는 뭐 창문을 뜯어내가지고 막고 거기 진지나 포진지 같은 것도 생각하고 그 탄약도 넣고 하면서 카지노를 사용한 방어선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태국 입장에서는 이게 2차 침공을 할 때 캄보디아가 카지노를 사용해서 방어선하면 이게 뚫기 어려우니까 이 방어선을 완성하기 전에 사전에 타격을 하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라든가 하마스 같은 무장조직 상대하는 그런 선제 타격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상들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이게 저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거 있냐면 태국군의 기갑부대가 캄보디아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 전차를 운전하다가 승무원이 휴대폰을 켜고 라방을 해요. 인스타 라방을 하면서 자기 어디 공격하고 있다는데 일반적인 기관총이라든가 이런 그 개인 화기로 캄보디아의 그 카지노 시설에 대한 공격이 안 되고 이건 철근 콘크리트니까 안 되니까 전차를 밀고 들어가가지고 전차포를 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공개를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가 방어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태국군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단기간의 군사작전 이런 거는 괜찮겠지만 장기전으로 갔을 때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일장이지만 그렇다 해서 장기전을 할 수 있냐 요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주도를 해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고 하는 데는 순간적으로 군사작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그다음 공격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캄보디아도 피해가 크겠지만 전 국토가 점령당한 그런 전면전은 태국도 쉽지 않다. 네, 맞습니다. 그럼 태국은 지금 국경에 좀 방어선 만드는 걸 요번에 좀 사전에 부셔놓고 이제 힘의 우위를 보여서 좀 협상으로 우위를 가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최종 목표는 캄보디아 자체가 이제 국경선을 확정짓는 것뿐만 아니라 무역 협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 국경 지방의 왕래 교역 같은 데서 태국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종합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데 이 문제의 시작이 사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관계가 매우 좋았어요. 그 좋았던 관계랑 자유무역이 됐던 거를 캄보디아가 카지노를 만들면서 거기서 돈을 빨아들이니까 그게 불만이 생긴 게 사실 문제의 시초였거든요. 과거에도 국경 분쟁이 있었다. 제가 저번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아주 오래된 문제인데 돈이 잘 벌리니까 이게 대충 넘어가는 거에 가깝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태국 캄보디아가 친했을 땐 서로 무역도 하고 친하게 국경 분쟁은 있지만 그냥 뭐 서로 그냥 잘 지내자 했는데 캄보디아가 카지노로 태국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카지노 가지 말아라. 캄보디아 가지 말아라 했더니 서로 돈으로 이득되는 게 없어지니까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태국 자체의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태국의 정권 교체랑 맞물린 군사작전이야 보는 게 틀리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태국에서 훈센 총리 그러니까 캄보디아 총리랑 친한 일가들이 지난 정부에 있었는데 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 캄보디아에서 살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어떻게 된 건지 약간 태국 정치를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태국에는 원래 왕이 있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 민간 정부가 무너지는데 왕이 쿠데타 인정 안 하면 군인들이 물러나고 민간 정부가 오고 뭐 이런 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새 왕 그러니까 새 왕이라기엔 즉위한 지 좀 되셨는데 이 새 왕이 이렇게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 민간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정부가 사실 캄보디아랑 친한 정부 뭐 가족이 그 캄보디아에 망명을 한 적이 있거나 뭐 이런 식이었는데 캄보디아랑 태국 총리가 내통하는 것 같이 보여줘서 이게 정권이 무너지고 군사정부가 왔거든요. 태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그게 태국은 단순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듣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들이 투표를 해서 뽑은 정권이 이렇게 무너진 거에 대해서 불만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군인들이 경제를 잘 못 다뤄요. 이렇게 해서 경제에 대한 불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태국 여당이라 할 수 있는 사실 군인 베이스의 보수적인 정권이 점수를 따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태국의 기본 과거의 문제였던 국경 지방의 이 문제를 확장해서 강력한 태국을 보여주겠다. 이게 흐름이 된 거거든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태국이 사실 이제 군부가 다시 퇴진을 하거나 뭐 아니면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 아직도 지금 훈센 총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훈센 아들이 시제적 중이고 훈센의 아빠 훈센 원래 이제 캄보디아 지배했던 독재자는 고문으로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총리를 총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총리는 그냥 독재자의 아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황 정치하고 예, 그런 느낌인데 이 두 측의 정치 세력이 바뀔 가능성이 좀 적어서 이렇게 계속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지난번 국경 분쟁 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화 중재를 해서 넘어갔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평화 중재를 실패해서 이게 전쟁이 난 거 아니냐, 뭐 외교적으로 요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태국이 눈치를 보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제 저번 영상도 이제 계속 이제 다시 복습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평화협정이 진행됐을 때 트럼프가 내가 태국과 캄보디아를 중재했다 이랬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가 이 중재를 딜을 시킨 다음에 말레이시아가 미국에 요청해서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컨펌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약간 이제 성과를 자기 걸로 하는 좀 언론 플레이를 좀 하셨죠. 약간 숟가락 얹는 거죠. 예, 숟가락을 좀 얹으셨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그때도 좀 걱정했는 게, 미국이 일단 중재를 한 걸로 했으니까 태국 입장이나 아니면 캄보디아 입장에서 먼저 도발을 했을 때 혹시 관세 같은 거 때려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걱정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보인다. 하고 잊어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정부가 물론 지금 교전이 심화되기 때문에 다시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데, 원래 그 양국이 우려했던 대로 휴전을 깼을 때 뭐 관세라든가 이런 경제제를 받아가지고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안 들었나 봅니다. 근데 앞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좀 걱정되는데, 태국의 외교부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공동 평화 선언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태국이 주장하기로는 평화선언을 했는데도 계속 캄보디아가 도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태국이 침략자다. 국제사회는 아무 이유 없이 침략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막아줘야 되거든요. 한국 전쟁이 그렇게 해서 유엔군이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유엔을 통해 가지고 고소를 하기 때문에 둘 나라 말 중에 사실 태국 말이 좀 더 힘이 세니까 먹히긴 하겠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쏠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태국 입장에서는 참 이게 늘 가던 길에서 지뢰로 캄보디아가 묻었던 걸로 생각되지만 증거는 없고 기분 나쁘고 막 군사기지 만드니까 선제 타격도 이해가 되지만, 또 그걸로 전쟁했다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해주기에는 좀 명분이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려운 전쟁 같아요. 그럼 앞으로 전황과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12월 9일 기준으로 미국이 아무런 입장을 내보이지 않기 때문에 태국 입장에선 거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탱크에 탄 승무원분이 막 인스타 라이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SNS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로 사실 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하다. 왜냐면 우리의 영토를 빼앗은 그것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이기 때문에 사실 정권의 인기도 높아져서 태국 입장에서 이걸 멈출 이유가 없고요. 다만 국제 중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문제입니다. 캄보디아가 유엔 안보리 소집을 했는데 아마 응하지는 않을 거고, 유엔이. 왜냐하면 캄보디아 약속이니까. 다만 그래도 평화 유지군이라든가 이런 거에 논의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또 변수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 기본적으로 현재 미국이랑 프랑스 관계 그렇게 좋다고만 볼 수 없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갈등을 벌이고 있어가지고 프랑스랑 영국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안 좋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와중에 프랑스가 또 캄보디아랑 연이 있어요.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문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국경 분쟁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또 프랑스예요? 예.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점령했을 때 네. 국경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애매하게 했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의 문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고, 캄보디아가 사실 이제 친중 국가이긴 한데 원래 그 전에는 친프랑스 국가였어요. 식민지에서 독립했어도. 그래서 휴전 기간 동안에 프랑스의 외교부 그 인사들이 이 캄보디아 방문해가지고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와중에서 사실 미국이 지금 개입을 하고 중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프랑스가 여기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면 캄보디아에 다소 유리하게 뭐 평화 유지군을 중간에 진주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넘어오지 말고 상호간에 포격을 하지 말자. 포격을 하기 시작하면 캄보디아보다 태국군의 폭격 능력이 더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기자님, 프랑스는 지금 자국 내 경제 상황도 어렵고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나 해결하지 왜 이미 끝난 식민지 시대의 잔재로 동남아시아에서 뭐 그렇게 뭐 중재자를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회사 다니신 분은 아는데, 그 회사라든가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우는 게 아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문제를 먼저 푸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인지, 이게 회사를 다녀보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건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국력을 집중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기존에 하던 걸 또 포기하거나 아니면 방기하기 싫은 거 플러스 미국에 대해서 다 협상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이 국제적인 게임판의 일종인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휴전 중재를 했는데 만약에 프랑스가 휴전을 중재에 성공하면 미국 위신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열받을 거고 야 프랑스 왜 이러냐고 화를 내면 그때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런 레버리지 용도로 쓰는 국제정치 냉정한 용도가 있겠다. 그래서 프랑스가 뭐 캄보디아를 도와준다 해가지고 태국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공격하거나 이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압박은 그래도 상당히 가할 수 있고 유엔에서의 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프랑스도 유엔 상임 이사국입니다. 그래서 유엔을 통해 가지고 평화유지군 파견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될 게 앞으로 올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태국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캄보디아가 굴복하는 시나리오 혹은 캄보디아가 어느 정도 버텨가지고 유엔의 개입으로 종전된 시나리오가 있으면 아마 유엔 평화유지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대한민국도 그 평화유지군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올 건데 지금 이 이야기는 너무 먼 이야기고 전쟁이 끝나거나 이런 양상을 봤을 때 향후 2, 3년 뒤에는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군대도 일부가 평화유지군 형식으로 태국이나 캄보디아에 파견해서 평화유지 임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물론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유엔 해외 평화 파병 유지군에서 우리는 이제 동티모르 새로 나라가 독립한 나라의 평화 유지군 파견한 게 있고 지금 레바논에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도 사실 인천에 이제 관련 전담 부대가 있는데 해외 평화유지 파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나 능력이 있고 예전에는 사실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요새 한국이 너무 유명해져서 이런 국제 분쟁이 아시아에 앞으로 많이 생길 때 사실은 한국군이 와서 평화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좀 많이 받을 거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힘이 세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요청이 온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기자님 KGB 폭탄이 태국이 지난번에 1차분 때 잘 써먹었는데 지금도 좀 우리나라 무기 좀 쓰고 있습니까? 2차분 도입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제가 현장에서 갔는데도 바고 취재를 했는데 이게 수출이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제가 계약이 끝나고 뭐 공개 보도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는 태국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변수가 있다. KGB의 가장 큰 단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KGB는 상용 GPS, 쉽게 말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에 들어간 GPS랑 본질적으로는 같은 장비를 쓰고 있어서 캄보디아군이 GPS 교란 장치 같은 거 달고 있으면 이거 피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차세대 무기는 개발하고 있는 그걸 해결하기 위한 차세대 무기는 사실 이미 거의 개발이 됐는데 태국이 요게 관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 무기를 살 것인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기자님,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중국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갈등, 군사 외교적인 핵심 쟁점과 발단, 일단 짧게 저희가 좀 미리 듣고 가시죠. 네, 일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배경 정보를 이야기하자면 일명 존립 위기 사태 발언이라는 게 이 문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원인입니다. 말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이 된 건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합니다. 이 질의응답은 뭐냐면 대한민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 의원 내각제를 이제 채택하고 있는 영국 같은 나라들은 뭐 정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제가 기억하기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기억하는데 국회의원들을 쫙 있고 총리가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 질문하는데 무조건 대답을 해야 돼요. 네. 요거 소재로 하는 웹툰도 있어요. 일본 역시 정기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요걸로 나라가 어떤 정책이나 입장을 가진지 확인을 하는데 보통은 다 요식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정책이 있었고 그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건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여기서 사고를 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무력 공격하면 일본을 존립 위기 사태로 간주할 수 있냐 하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게 다예요. 근데 한자가 많이 들어갔죠. 존립 위기 사태가 뭐고 무력 공격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존립 위기 사태는 쉽게 말해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고치려고 했다가 고치지 않아가지고 일반적으로 평화헌법이 없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전쟁이 났다 결심하고 선전포고를 하고 국회가 승인하면 끝이에요. 네. 근데 일본은 조건을 만족해야지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의 운명이 걸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단적 자위권 쉽게 말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나 내용이 원래 거의 다 정해져 있고, 아베 총리 지금 돌아가신 기억하시죠? 그분도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극우파 막 뭐라 했잖아요. 네. 아베 총리도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 원래는 어떻게 이야기했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대답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 의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한국, 사실 미국조차 이렇게 대답하는 게 근본적이거든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 사실 약간 중국 눈치를 보는 걸로 할 수도 있고,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외교적인 수사로 대충 뭉개는 거건데,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그걸 뭉개지 않았죠. 그래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맞다, 대만과 중국의 싸우면, 이것 때문에 중국은 큰일이 났습니다. 중국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거, 하나의 중국이란 개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미국과 중국 요새 엄청 싸우고 갈등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전쟁을 빨리 벌여야 된다는 사람, 심지어 미국에 이런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합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건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나라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대만은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건데, 일본, 한국 조차 그걸 다 똑같이 추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국과 대화를 하거나 최소한의 중국 대화를 하기엔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 지키고 있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 이 존립위기 사태 발언은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고 중국과 대만이 전쟁할 때 일본이 개입하겠다 그런 거는 시진핑이 허용을 해도 이거는 중국 정부가 허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공산당의 지배 이념 자체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들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국제법 위반, 그러니까 내전에 간섭하는 것도 사실 위반이라는 국제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북한이 아직도 한국 전쟁 때 유엔군이 참석한 걸 불법이라고 해요. 우리 실제로 불법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별별 이유를 다 들어서 일본을 어떻게든 보복하겠다고 나온 게 이 상태이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은 정말 선을 넘었어요. 일반적으로 외교가에서 뭐 잘못했다 하면 이런 프로토콜이란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WWE가 있고 UFC가 있는데, WWE면 뭔가 이제 두 나라 사이에서 말 실수나 이런 말폭탄으로 그 분쟁이 생기면 그 나라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하고 이걸 초치라고 합니다. 항의를 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사를 불러서 강하게 항의했다 이렇게 보도자를 하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지난주 골프 친 거 어땠어요? 이러고 나라는 밝히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나라들끼리 이렇게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요. 왜냐면 그것도 다 아는 사이잖아요. 외교관이니까. 사진 찍을 때만 좀 죄송한 표정 한 번씩. 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은 오사카 영사가 트위터에다가 일본어로 다카이치 사나이의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이거 진짜 미친 소리거든요. 북한도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열받아도 뭐 미제 괴로 폭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양아치 승냥이들 뭐 하고 차라리 뭐 찢어 죽이겠다 이런 말이 솔직히 더 수위가 낮아요. 목을 베겠다라는 말을 일본어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 고우라고 썼다가 지웠는데, 보통 이러면 영사는 바로 잘리거나 소환당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외교적인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선 영웅이 됐고, 중국이 일본 대사랑 그 일본의 외교 인물들을 초치를 할 때도 보통은 그래서 WWE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UFC를 했는데 새벽 3시에 자고 있는 걸 불러가지고 너 몇 시까지 안 나오면 그 외교에서 결례니까 1시간 안에 튀어와라. 그렇게 새벽에 부른 다음에 사진을 일부러 일본 외교관들이 굴욕적으로 있는 사진을 찍게 하고, 이제 자기들은 팔짱 끼고 이게 손에 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아주 오만하게 있는 거를 일부러 연출해서 일본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는 것이 뒷부분에 말할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으로 지금 확대되는 겁니다. 이게 참 지금 처음에는 그래서 뭐 관광객 안 보내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으로 되게 센 언사하고 말로 좀 싸우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군사적으로도 위협 수준을 넘어서 이거 뭐 전쟁 가는 거 아니냐 걱정할 정도로 군사적 수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중국이 일본에 향한 도발 상황은 어떤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중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영토 이해가 있는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2025년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중국 해경과 중국 해군이 100척 이상 모여가지고 동중국해, 센카쿠 제도, 서태평양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배치하고 무력 시위를 진행했어요. 이거는 대만을 포위할 뿐만 아니라 일본을 견제하는 이런 행위였는데, 함정들을 떼거리를 불러가지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게 하고, 거기다가 대량의 군용기를 제이다즈라고 하는 구역에 침공을 시킵니다. 제이다즈라고 하는 거는 방공 식별구역인데, 네. 한국은 K가 붙어서 K다즈,
일본은 제이가서 제이다즈라고 하고 영국은 아니지만 여기 비행기가 들어오면 나라는 무조건 요격기를 출동시켜야 돼요. 이 구역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거리까지 왔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을 지난 11월과 12월 사이에 266대 이상의 중국 항공기가 일본의 방공 19회국을 침범했고 12월 6, 7일에 지금 동중국해 막 이런 데다가 막 중국이 대규모 함대를 배치했다. 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함대에는 항공모함 랴오닝도 있었습니다. 랴오닝에서 발진한 그 중국의 J-15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J를 만났어요. 네. 그 평소라면 만난다 해가지고 큰일 난 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요격했다 표현을 하는데 요격이 뭐냐면 적기가 위험한 지역에 오면 우리가 그걸 막는 거예요. 근데 막았을 때 어떤 게 있냐, 처음에는 그냥 같이 나란히 비행하면서 너 허튼 짓 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거나 경고 무전을 보내거나 경고 사격을 하거나 여기서 더 심해지면 미사일 쏴서 격추시키는 이 요격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보면 그냥 나란히 날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이러거나 장난기가 많거나 좀 도전적인 애들은 그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갑자기 고기 비행을 해서 상대방을 놀래키거나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끝나는데 레이더 조사를 했다. 이게 아주 문제가 됐습니다. 레이더 조사라는 게 뭔가요? 항공기는 무기를 쏠 때 항상 레이더로 적을 조준하고 난 다음에 쏴야 됩니다. 기관포를 그냥 누른다고 쏴지는 게 아니에요. 미사일을 쏠 때는 당연히 레이더가 필요하겠죠. 화력 통제 레이더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 레이더니까 무기를 사용하려면 일단 레이더부터 켜야 되고, 그거를 일본군 F-15J 전투기에다가 레이더 조준을 했다는 거예요. 레이더 조사인데 공격 전 단계니까 레이더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아주 식겁을 합니다. 레이더 워닝 리시버라고 해가지고 이 전파를 듣는 장비가 있어서 적이 나를 조준하고 있다면 아주 이상한 그 삐삐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야, 너 좀 있으면 공격당해 피해라고 막 경고등이 뜨거든요. 미사일로 지금 얘가 버튼 누르면 넌 죽는 거야? 네. 아, 그 상황이구나. 네. 그 상황에 들어간 것이라 가지고 아주 큰일 나고, 이거는 기존의 평소에 뭐 중국 항공기랑 일본 항공기가 만났을 때 그 요격이라든가 상황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물론 이게 격추를 하거나 교전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언론에서 마치 일본 전투기가 중국 전투기를 격추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요격이란 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경찰관 파출소 경찰관들이 지나가면서 검문하는 거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일반인들이 검문하면 주민등록 좀 보여주고 끝인데, 알고 보니 수배 중이면 그때부터 잡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저기 시위 같은 거 가면 의경분들이나 전경분들 특히 옛날에 좀 더 과거로 가면 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네. 더 이상 과격한 시위는 하지 마. 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보통 이렇게 끝나는데 그런 거랑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막 총을 꺼내 들고 막 장전을 하고 이렇게 조준했던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맞습니다. 예. 급발진해서. 예. 그럼 이게 거의 전투 행위에 준하는 엄청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전투핵이 전 단계로 갈 수 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경고 사격이 들어갑니다. 아. 경고 사격의 대한민국 예시가 있는데, 러시아의 폭격기와 전투기가 독도 상공 근처에 비행한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F-15K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해서 내쫓은 적이 있어요. 기관포를 쏴간데 조절을 한 게 아니고 적기 뒷면이나 앞면이나 해가지고 총소리 들을 수 있게 쫙 가리킨 거죠. 거기서 더 심해지면 아주 미사일로 격추하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항공기를 격추하고 이러면 바로 전쟁이니까 너무 그것까지는 나간 거라 생각하고, 바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배랑 일본 배가 서로 힘싸움 하면서 가까이 평소라면 가까이 접근하면서 상대방 사진도 찍고 동태 파악하는데, 이제 뭐 들이받는다던가 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기자님,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 조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피해가 좀 어떤 상황인지, 특히나 히토류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은 것 같은데 좀 궁금합니다. 히토류 관련해서 제가 팩트를 확인해 보니까 중국 정부가 전면 금지하거나 공식적인 문서로 발행된 건 없는데, 중국이 어려운 게 다들 히토류 제한을 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국은 아무런 입장 발표나 이런 걸 안 해도 원래 이런 걸 수출 같은 걸 막아버리거나 각종 비공식적 규제 같은 걸로 막을 수 있으니까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돼가는 분위기고,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 중에 일단 문화 컨텐츠가 있습니다. 문화 컨텐츠 중에서 다들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좀 좋아해가지고 막 이런 거 보는데, 중국에도 사실 반일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인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짱구 목말려라든가 이런 것들 극장 상영 다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본 가서 갑자기 공연이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반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는 건담, 뭐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이런 걸로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애니메이션 IP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중국에서 반다이 컨벤션이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일반인도 흔히 아시는 그 원피스 만화 아시죠? 원피스 만화 주제가 부른 사람이 공연을 했는데 중간에 공연이 중단된 거예요. 끌어내려져가지고. 근데 이런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공연을 뭐 허가를 받고 잘 하고 있을 텐데 왜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끌어내리는 건가요? 확실한 팩트체크는 아니고 웨이보의 중국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원래 진작에 이 행사가 취소됐어야 되는데 전달이 너무 늦게 되고 전달이 늦게 되면 이게 그 전달 한쪽 실수니까 그냥 계속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달은 늦게 했지만 여기서 이제 계속되면 주최 측이 잡혀갈 수도 있다. 그래서 급하게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공연 중인 가수 공연을 중단시킨 거라는 썰이 있습니다. 근데 요런가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팩트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럴듯하긴 하죠. 요거 외에도 그 하마사키 아유미라고 8090 세대분들은 좀 익숙하신 일본 가수분이 계세요. 중국 공연을 했는데 이분은 행사가 중간에 끊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행사 당일 아침에 무관중 공연으로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아예 행사를 하지 못하고 바로 일본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그걸 좀 어기고 관람객들은 다 안부도 안 받고 자기 혼자 이제 무대에 서가지고 공연하고 이걸 인터넷으로 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와. 이런 문화 컨텐츠적인 부분이 일단 그래도 솔직히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 약한 부분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 지금 제기된 수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산물이 전면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맥락을 일단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사태 이러고 지고 나가지고 한국, 중국, 대만은 다 후쿠시마랑 관련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를 했어요. 우리도 아직 그게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일부만 해제되고 중국은 전 지난 회담에서 이 수산물 금지를 좀 해제하기로 해서 해제가 됐거든요. 됐다가 다시 끊긴 겁니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일본이 사실 테크 국가고 뭐 산업 국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일본의 농민 종사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일본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일본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홋카이도만 해도 남한 면적인데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계알지라든가 농업들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농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은 사실 일본의 농산물을 많이 수입해가지고 고급 식재료 뭐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했는데 이게 다 막히니까 일본 경제에는 좀 큰 타격이 됐죠. 안 그래도 지금 일본은 그 쌀값 이야기 아마 다른 데서 한번 들으셨을 겁니다. 일본의 쌀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고이즈미가 해결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일본 농민들한테는 또 다르게 큰 타격이 된 것이죠. 일본의 반격 카드도 있는데 포토 레지스터에 대한 중국 수출에 대해서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걸로 합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필수적으로 장비된 장비고 요게 거의 일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특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EUV라고 해가지고 휴대폰 CPU나 뭐 컴퓨터 CPU 이야기할 때 요거는 몇 나노입니다.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3나노 이하의 작은 제품들 뭐 4나노, 3나노 이런 반도체를 만들 때 필수적인데 일본이 중국에 수출하는 거를 막겠다. 히토류를 공격하면 우리가 그걸로 공격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은 중국이 타격을 받긴 한데 이게 잘못되면 중국이 포토 레지스터도 국산해 버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간에 또 피해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카이시 사나이 총리께서는 물러서지 않고 여전히 강경한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이 중국과의 이 상황에서 이렇게 좀 강대강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핵심 이유는 사실 국내 정치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그 지금 설문조사 결과 66%에서 72% 이렇게 나와요. 엄청나게 높은 수치고 특히 전임 총리가 50% 이하로 엄청 지지율이 낮았거든요. 국내적으로 그 일본 국민들이 지금까지 갈등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국제적으로 압력이 있다 해도 총리 입장에서 이걸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중국 입장에서 사실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일본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중국에서는 거의 뭐 유엔의 적국 조항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과 지금의 일본이 같은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과 정부상으로 이제 완전히 단절이 된 거예요. 네. 일본은 유엔 현장에서는 아직도 적국이다. 그래서 유엔이 나서가지고 일본을 공격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지금 현재 경기 침체도 되고 그다음에 미중 갈등에 대해서 미중 갈등이 해결되기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더 빨리 굴복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더 크게 푸시를 하는 게 있고 이 와중에 일본의 그 한일령이 지금 우리나라 한령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게 하니까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 같은 것도 단절이 될 것이고 군사라든가 국제정치가 좀 다른 이슈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직원분들이 그 예전에 다녔던 회사 쪽에 좀 관련된 분들이 있어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중국이 만드는 게임이라든가 문화 콘텐츠에서 일본색을 다 빼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약간 일본 느낌이 나게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제작한 거를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고 있대요.
와, 그 정도까지. 거의 돈이 한 몇백억, 거의 천억 단위의 손해가 나는 일들이건데, 네. 거의 일본 이야기나 일본과 외색이 보이면 중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 그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공산당이니까 잡혀갈래 아니면 천억 손해볼래 하면 뭐 천억 손해,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또 일본이 우리나라 쪽에도 지금 뜬금없이 독도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